자,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정책론 네 번째 강의로 관광정책과 정책환경, 정치체제론적 접근의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치체제론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정책 행위자인 정부를 환경 속에서 환경과 함께 결합하면서 정책을 산출하는 정치체제론적 접근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정치체제론적 접근에서는 정부를 정치체제라고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러한 정치 체제에는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입법부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리돼서 권력 구조가 나눠져 있고, 그 행정부가 또 하나의 권력 구조를 갖고 있고, 그 행정부 속에서 관광행정기구는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중앙관광행정기관, 또 지방관광행정기관, 또 직접적인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관광정부조직,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면서 이 행정기관 내에서도 하나의 수직적 구조에서 정부 부처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또 이 세 수준 층위별로 관광조직도 나눠져 있는데, 국가관광조직, 지역관광조직, 지방관광조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관광행정기관들의 전체적인 배열이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의 정치체제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관광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LTO는 아직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해요. 대신에 지역관광조직은 경기관광공사, 서울관광마케팅, 인천관광공사 등으로 해서, 또 제주관광공사 이런 식으로 광역조직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또 한국관광공사처럼 국가관광조직도 갖추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지방관광조직은 아직은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정책학적 접근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 나라의 관광발전 정도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도 이러한 관광행정기관의 배열이 얼마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관광발전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저 여행 한 번 갔다 와서 그 나라의 관광이 볼거리가 많다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의 1차적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광 전공을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1차적 지식으로 볼 수 없는 그 내부의 구조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들이 수직적으로 얼만큼 더 협력적 활동을 하느냐, 또 수평적으로 서울관광마케팅은 경기관광공사나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수도권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갈등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에요. 하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 정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특히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 지방관광 조직이 너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때로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방관광 조직에 일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우리를 하여금 좀 부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배열을 먼저 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여기서 발전해서 정치 체제론적 접근의 두 번째 순서인 정책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질문을 한 사람들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면은 안다경은 이런 질문을 했어. 첫 번째 질문은 교과서 제42쪽 정책학의 이론적 접근 중 집단론적 접근에서 고전적 권력 이론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그때 안 한 이유가 이거는 진도가 나가면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62쪽 규제정책 가운데 규제정책의 도입 근거로 거래 비용의 최소화 및 경감이라는 대안적 관점이 제기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42쪽에 나와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규제는 대부분의 규제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대안적 접근의 근거를 가치 논의에서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질서가 유지될 때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안 한가를 가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치적인 당위성을 얘기하지 않고 규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규제의 효과에 대한 판단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다경 어디 있지? 의미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규제는 규제의 도입 근거로 거래 비용의 최소화 및 경감이라는 대안적 관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 규제가 가치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는 가치적 논의에 근거한 이상으로 이제는 이 규제가 얼마만큼 비용과 편익을 가져오느냐까지도 검토하는 그러한 대안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해가 됐습니까? 또 66쪽에 보면은 시장 실패가 곧 지방 개입의 정부 개입의 지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우리 한국은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경제 체제는 경제 체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사회 경제 체제란 말도 한 체제를 통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가요.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운영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먼저 정부가 계획 경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 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책임을 갖고 있나. 한국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은 정부가 하지 않고 누가 먼저 해요?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최근에 한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어제 내가 그거에 대한 의논을 같이 했는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구민들의 휴가나 휴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지역 주민을 위한 휴양촌을 만든다고 하나의 리조트 빌라를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 구민들의 휴가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휴양 장소를 다시 말하면 휴양 시설을 구청이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논리를 봤을 때 시장 경제 제재를 갖고 있는 한국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기업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 가치를 둔다는 게 한국은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을 했냐면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계획이 더 효율적으로라고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전체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번에 한 구청이 자기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휴양 시설을 구입해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러분의 동의 정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지. 찬성 손 들어보세요. 없네. 반대 손 들어보세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네. 이거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이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후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의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식의 반응은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도 가만히 있거나 답을 못하거나 생각하고 답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는 조금 의식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있을 때를 찾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실신을 하면 막 흔들면서 말 좀 해봐 그러잖아요. 의식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에 있음의 반응은 내가 말하는 거다. 알았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시장경제 체제를 먼저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박한별 양이 질문했던 거를 보면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이것도 교수님이 그냥 지나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정책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있고 처방적인 연구가 있고 규범적인 연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경험적 연구는 주로 과학적인 연구고 분석적 연구는 주로 처방적 연구는 주로 분석적인 연구고 경험적인 연구는 과학적이라는 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과학이란 속에 분석도 포함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해하면 좋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에는 분석도 포함되는데 그 분석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객관적인 분석을 포함하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과학은 경험적 근거라는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나 한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근거.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봤죠. 그리고 여러분은 손을 들었지. 이것은 경험적 근거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반응을 물어보는 거는 내가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경험적 근거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나? 일반적인 법칙을.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적 근거를 한두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의 의견을 해서 다수가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뭘로 봤죠? 일반적인 법칙으로 본 거예요. 그래 다수결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 과학적인 방법 중에 사회를 적용되는 문제를 우리가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인 것은 경험적이다. 분석적인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주로 수학 공식이나 논리처럼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의 과학 속에는 모두 들어간다? 바로 합리적인 분석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좁은 의미로 분류할 때는 과학은 주로
경험적 근거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건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관광 정책을 공부하면서 90쪽에 보니까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권 분립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재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법부에 들어감에도 우리가 행정 국가기관에 배치해서 헌법재판소를 일반 법원과 별도로 배치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은 원칙이고 그 원칙에서 국가마다 조금씩 변형을 가져오고 있어. 다시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조금씩 배치를 달리할 수는 있어. 다시 말하면 삼권 분립에서 헌법재판소도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장 밑에 두지 않고 있을 뿐 이 모두는 다 뭐다? 사법부다. 이해됐습니까? 아주 빈틈없이 공부를 하는 것들을 잘 질문으로 엮어내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정치 체제론의 두 번째 방법 챕터로 정책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책 환경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 체제의 요구나 지지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외부적 조건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정책 환경이 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환경 중에서 정치 체제나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하면 정치 체제와 정책 산출, 처음에는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책 산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환경, 외부의 조건들, 즉 어디의 외부? 정치 체제 외부의 조건들을 우리가 정책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유사하게는 경영 환경 그러면 기업 외부의 조건들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업 외부의 조건을 경영 환경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정치 체제 외부의 환경을 정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자꾸만 병렬적으로 비슷한 레이어에 있는, 같은 레이어에 있는 비슷한 용어들도 자꾸만 생각을 해봐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책 환경 대신에 경영 환경은 같은 의미구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정책 환경 요인은 우리가 책에는 107쪽이고 107쪽에 나온 것처럼 이런 그림표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환경, 두 번째는 경제적 환경,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기술 자연 환경, 국제 환경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묶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치적 환경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정치 체제가 정책을 산출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정치 체제, 즉 정부가 정책을 산출하는 것, 이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환경 속에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서 우리 숨을 쉬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체제는 눈에 띄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안 보이지만 이것과 서로 어떻게 돼요? 상호 교환을 하면서 정책을 산출하는 것. 이 관점인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죠?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오늘 정치 체제라는 새로운 이론 속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학은 바로 이러한 정책 산출이 어떻게 왜 일어날까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치 체제론부터는 정책학에 아주 고유 특성이 있어서 관광학에서도
관광 연구의 거의 대부분은 관광자 행태 이론이에요. 관광자가,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어떤 동기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또 구매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가라는 관광자 행동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관광 정책학과 관광 경영학을 만나면은 중위 수준으로 조직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학과가 왜 관광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광 경영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중위 수준의 연구예요. 관광 기업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내는가,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요? 관광자, 즉 관광객은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나, 이 연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 경영도 연구하지만 관광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산출하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또 우리 중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비정부 기관인 NGO나 심지어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정책을 산출하느냐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이상으로 또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 관광 개발이나 관광 자원 시간에는 관광지,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혹은 한국이라는 큰 국가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관광의 개발 요소를 확충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할까, 이걸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광학을 하는 사람들은 미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만족, 관광객의 만족, 중의적으로는 정책 성과, 정책 산출, 경영 성과, 경영 산출, 또 거시적으로는 관광지의 경쟁력, 이걸 한꺼번에 보는 사람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합적이라는 얘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관점은 미시적으로 사람도 보고 중의적으로 조직도 보고 거시적으로 모두 본다? 관광지, 즉 사회,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의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학을 복합학문 혹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학문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종합학문. 하지만 이론 자체는 우리는 복합적인 학문을, 이론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게 돼. 그럼 이번 우리 수업은 계속해서 중위 수준의 정치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출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책 환경 중에 정치적 환경이, 다시 말하면 정치적 외부 조건이 정치 체제와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치는 관광과 마찬가지의 사회 영역을 의미하면서 관광이 인간의 여행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하듯이 정치도 인간의 권력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력, 힘을 누가 가질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도 없이 지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보면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국회에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해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더니 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했다. 이런 것들은 삼권 분립에서 의회와 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어떻게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즉 권력, 국가를 운영하는 그 힘을 누가 획득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대통령도 의회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임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여러분들이 반대하면은 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협력하느냐, 아니면 나는 당신들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갈등하느냐. 이거는 정치권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출할 우리들도 관심이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았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고 선출된 권력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응을 보여줘야 돼.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겠지. 이제 이것들이 정치. 이것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관광 정책을 산출하는 정부에, 또 나아가서는 관광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 환경에서 주요 요소로 관광 정책에 미치는, 산출에 미치는 주요 요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정치 이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 이념은 정치적 신념체계예요. 정치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치 이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 이념이 하나의 제도로 반영된 것들을 우리가 민주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러면은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신념이 정치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정치 이념은 그렇게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는 신념들을 우리가 이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정치 이념은 현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죠? 군주제죠. 군주제에 대해서 대립되는 걸로 민주제도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군주제도는 없기 때문에 순수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권위적이냐, 이렇게 대립된 용어가 조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현대에서는 민주주의의 대립어로 뭐를 써요? 권위주의란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군주제도를 대체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죠. 이 민주주의는 군주제도만큼이나 엄청난 사회 발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얼마나 두려울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 즉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선출된다는 이 민주제도가 도입하고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투쟁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어떠한 잘못된 선출된 권력이 나와도 세습되는 군주제보다는 낫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어떤 잘못된 대통령이 나와도 뭐보다 낫다? 군주제보다 낫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안이에요. 최상은 아니어도 최악은 아니다. 여러분, 관용 그 정도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최악보다는 낫다는 게 우리의 판단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치 이념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이 정부,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관광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민주제도가 강화되고 민주 요소가 많은 국가와 권위적인 국가가 서로 대립할 때, 관광정책 산출은 때로는 권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나 아니면은 국가가 관광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지 아무 반응이 없네? 지금은 띵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띵 하는지 안 하는지.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제도를 지닌 지방자치제도나 아니면 국가가 관광산업 발전을 더 확장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대형 산업의 경우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적 신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환경단체의 반대, 지역 주민 이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관광 개발을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뭘 요구냐면 의사결정자의 굳건한 신념,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단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부추겨.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민주주의 제도가 기본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면 제가 결정 못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3년도 지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의식이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다. 그러면 성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듣고 보니 권위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는 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안 든다고 여러분이 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요구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너무 자기 의사결정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만 듣는 그런 방임형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옳은 길이라면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티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너무 권위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런 분들은 갑자기 뭐 케이블카를 논다, 뭐를 논다 해서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우리 지역 구민만을 위한 휴양촌을 만들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진해 나가 막.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평생 하는 거 아니죠?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죠? 생명주기가 있죠. 임기가 되면 물러나야지. 임기가 돼서 물러나오면은 그때 가서 문제가 막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돼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등장하고 구청이 그것을 함으로써 인근 다른 사업체가 오히려 민간 기업이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등등이 막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는 생명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리더십은 갖되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많은 사회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한 데가 많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나는 거꾸로 이런 리더십은 사실은 팔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도 해요. 리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출하는 건데 선출하는 우리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것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나하고 같은 고향이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런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 근거로 사람을 선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관광 정책 즉 관광 정책 산출에서도 정치 이념은 매우 중요한데 정치 이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위적인 국가를 예를 들어서 북한만 예를 들 것 같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합니다. 누가? 그이가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좌우지간 뭐 원산에다가 무슨 뭐 스키장도 만들고 낮은 선봉 지역에 카지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그이는 막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예비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정책에서 정치적 이념 요소가 관광 정부와 관광 정책 산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해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형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권위적인 정부가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것이
롱텀으로 긴 시간을 봤을 때 성공하느냐 실패한다는 얘기. 알았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이런 정치 신념 중에 특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 것들이 109쪽에서 나온 것처럼 민주적인 요소로 경쟁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말로만 그냥 환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적 이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경쟁력 요소, 오픈. 누구든지 들어와서 경쟁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할 때 정책 산출은 바람직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관광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그 지역의 리더십과 그 지역의 정치적 이념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예견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정책은 그냥 진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정치 이념이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를 가지고 정책 산출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또 한 가지 정치적 요소 중에 관광정책 산출을 우리가 예견하려면 정권 교체를 봐야 된다. 정권 교체. 정권 교체는 정치 권력의 변화를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정당이에요. 정당. 그래서 정당은 하나의 정강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정당이 정치 권력들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도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이 있는데 이 두 보수와 진보가 마치 시소나 그네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미있게도 정치는 어떻게 돼요? 양날개가 있듯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국민들이 때로는 보수를 그러고 나서 다시 진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권력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때 정치 권력은 정당으로 표현되는데 정당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보수 지향과 진보 지향을 다 띠게 돼요. 근데 보수와 진보를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도 보수와 진보가 애매한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래 보수와 진보의 출발은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그래서 시장 중심의 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그러고 사회적 경제 요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복지 분야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수는 성장적 가치를, 진보는 무슨 가치를? 배분적 가치 혹은 분배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 지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도 경제 성장에 우선적 가치를 주고 기업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하는 보수 정당이 있고 아니다. 노동임금자에 대해서 복지를 개선하고 해야 된다. 이러한 진보 정당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아주 또 독특하게 남북관계에서 민족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민족보다는 이념을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수는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에 의한 통일을 민족보다 더 우선시해요. 물론 진보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란 가치를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북관계에서도 진보는 우리가 남입니까? 이러면서 먼저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핵무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의 폭이 민족이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쪽 또 보수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도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정당 정치의 뿌리가 100년, 200년을 이미 갖고 있는 민주 선진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대학에 가면은 이 공화당 또 민주당 대학생 정당 대회가 열려요. 3월이나 9월 달 가면은 공화당 당 대회가 대학 캠퍼스에서 열려요. 그래서 청년 당원들인 대학생들이 공화당은 어떤 정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토론을 막 열어요. 또 민주당도 열고 이렇게 많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하는 것은 얼핏 생각에 과격한 민주주의 운동, 학생 운동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 대학에 가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아, 대학생도 이제는 학생 운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20살이 넘고 유권자인데 뭘 일반 국민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렇다면 뭐죠? 정당을 통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더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정당을 활용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당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비를 내고 있어요? 당비 냅니까? 당비 어느 당인지 물어보지 않을게. 당비는 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당비를 내고 진성당원이 돼서 당에 관심을 갖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당이 아직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외면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정권 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발전을,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는 우리들도 어떤 학생운동과 일반 국민을 구분해서 학생운동 차원에서 자꾸만 정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제는 정당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요구를 하고 정당이 정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발전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 봅시다. 보수 정권이 관광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진보 정당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진보 정당인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관계에서 금강산 관광 협력이 이루어지게 돼요.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알았습니까? 또 개성도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은 또 진보 세력인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지만, 누구로? 이명박 정부라는 보수 정당으로 오면서는 남북 관계는 덜커덩 마찰음을 보이다가 총기 사고가 나면서 돌연 중지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보수 정권이 창출되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중지되게 되죠. 아무리 민족이라도 자유민주 가치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민족이라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도 진보와 보수 정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게 돼요. 또한 보수 정당인 경우에는 주로 한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관광산업이 많이 이루어져? 대형 리조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리조트 같은 것들이 막. 그래서 보수 정권인 이번 정부에는 복합 리조트를 해외 기업과 함께 한다는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 재생 사업, 마을 가꾸기, 아름다운 길 만들기, 아주 섬세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행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에 여행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여행을 통한 국민 복지 사업이 전개.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와서는 없어졌어요. 그것이
여행 바우처와 문화 바우처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문화 바우처 속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관광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몇몇 큰 사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로 수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이 어떤 보수냐 진보냐에 관계없이 관광산업을 전부 다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성장산업으로 하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최근 이런 정권 교체가 관광산업 산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관광 정책의 산출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경향이 가능성이 크다. 좀 재미있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배울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뭐 관광산업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아무 때나 안 돼요. 정권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은 달라질 경향이 크다 안 크다? 크다. 전문가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뭐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대형 사업, 그렇지?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민족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산업 같이 복지역 같은 것이 커질 경향이 크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여기서 비전문가가 꾸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여행 다니세요. 좋은데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곳을 가더라도 한번 봐야 됐고, 가만히 있어봐. 이 지역에는 이렇게 대형 식당이 발전하고 또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큰 체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 정부의 정권은 진보 정당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이번 도지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나? 아직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야. 대학 총장도 어떤 지향을 따지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외부의 브랜드의 체인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좀 힘들더라도 학습 공간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지. 정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문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정치적 생활 양식,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갖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느냐는 건데, 한국의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한적 단계다. 즉 정치 문화가 참여의 제한을 갖고 있다. 또 정치 문화가 신민적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걸 신민적 정치 참여라고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참여적 문화인데, 이거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참여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 문화는 어떨까요? 이런 정치 문화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즉 참여의 정도로 봤을 때 제한적이냐 중간적이냐 아니면 아주 고도의 참여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은 달라집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안 돼요. 그래서 북촌 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전부 다 지역 주민은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를 가보면은 모든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의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결한 것들을 반영하고, 그래서 주민 정신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정치 참여 문화 수준이 제한적 내지는 신민적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참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주택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직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모른다는 게 아주 굉장히 자기가 쿨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더 쿨한 건 뭐죠?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안내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것을 그냥 지방정부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산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한 지역이나 국가의 뭐다? 정치 문화의 수준은 뭐를 결정한다? 정책 산출의 바람직성을 결정한다? 안 한다? 결정하죠. 정치 문화의 수준이 뭐죠? 정책 산출의 바람직성을 결정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볼 때도 이제는 이념적으로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느냐 정권에 대해서도 또 정치 문화를 보면서도 정책 산출의 바람직성, 정책 산출의 효율성, 정책 산출의 효과성까지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은 정책 산출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가 정책 산출은 문화 논리인 줄 알았어. 문화재가 많으면 발전한 줄 알았어. 자연 논리인 줄 알았어. 자연이 잘 발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죠? 또 시작, 관광 산업의 산업들이 다시 말하면 민간 산업이 발전되면 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죠? 정치 결정론이네. 정치가 바람직한 발전을 할 때 뭐가? 정책 산출도 바람직하게 발전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관광정책 보니까 말이야. 관광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결정 요인이 많구만. 엄청나게. 왜? 이론은 복잡한 것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따라하세요. 정치 결정 이론. 자, 이렇게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한정이 있어. 그것은 경제적 한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관광 산출만 복잡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동네 병원이 훨씬 낫죠. 그냥 감기약 주잖아. 종합병원에 가면 어떠죠?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냥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메다라 찍고 뒤집어 찍고 다 찍죠. 그런데도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정신과까지 가는 거야. 정신과까지. 안 되겠어. 너 계속 아픈 거야. 약을 먹어도 아파.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스트레스다. 이리 와.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화를 막 내. 정말 미쳤구나. 입원해야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우리들은 다 어느 한쪽에 인색하지 말고 개방적인 체제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돼요.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시장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은 요즘은 극단에 있지 않고 대부분이 중도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합경제체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경제체제에 따라서 정책 산출이 달라지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거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경제를 분리해서 보면은 시장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로 나눠지는데 이 셋의 어떤 경제체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정책 산출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시장 경제인 국가인 것도 때로는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들이 독버섯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 지금 제주도에 자기 지역 주민을 위한 휴양촌을 만들어서 마치 정부가 계획해서 소비하는 것 같은 일을 하겠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비효율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청은 휴양촌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관계없죠. 수익이 나든 안 됐든 정부 예산으로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예산이 다른 용도에 써야 될 게 생기면 쓰여서 지출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운영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최근 이렇게 혼합경제체제로 이렇게 모여지면서 분리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느냐가 아까 얘기했던 정치 이념과 마찬가지로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학을 한 학과에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학. 맞습니까? 접근이 이 둘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배우는 학과들도 있어요. 분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단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이렇게 합쳐서도 접근하고 분리해서도 하고 아주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경제 환경 중에서는 경제 성장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경제 성장 그러면 우리가 생산의 증가나 확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GDP나 GNP를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를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최근에는 전부 다 발표하는 게 이번에 GNP 성장률은 어땠다, GDP 성장률은 어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느 나라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 산출은 어떨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 관광산업 산출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저성장하고 있는 일본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지금 경제 관광산업 정책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을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체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관광 정책도 대부분이 산업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데 저성장 가는 국가들은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산업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정책 산출은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와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돼요.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 당연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안 좋을수록 관광 산업의 산출을 늘린다.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관광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올리려는 관광 산업 견인 이론에 기초해서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높이려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런 역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책 유형으로 볼 때는 저성장 국가들은 대부분이 고도의 선진국이면서 저성장인 나라는 복지의 관계를 두고 있고 저성장인데 후진국에 있는 경우 아직 발전 정도가 약한 나라의 경우에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둘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관계가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경제적 환경 중에 산업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산업 구조는 크게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업이나 이런 1차 산업, 제조를 중심으로는 2차 산업, 그 다음에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는 3차 산업의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관광산업은 물론 3차 산업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다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저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그 4차 산업혁명은 이것들과 영 다른 새로운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은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사물 인터넷, 로봇 산업, AI, 거기에 플러스돼서 생명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와 전혀 이 1차, 2차 산업처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금 산업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업의 특징은 뭐죠? 고용 없는 성장. 산업은 성장할 것 같은데 그 산업은 전부 다 고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AI가 들었으면은 AI에 필요한 기초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보호하고 입력하는 업무는 사람이 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AI처럼 슈퍼컴퓨터가 활용되는 데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드론이 나와서 이미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은 생명과학이 나와서 수명은 점점 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아주 새로운 시작이 막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러다이트 운동처럼 산업혁명 중에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가 등장했다고 기계를 전부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모르지 여러분 중에 누구는 또 슈퍼컴퓨터 때려 부시러 다니고 드론 날아가는 거 내가 잡겠다고 막 잠자리채 들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측면에서 산업혁명이 이 산업구조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관광 정책 산출은 또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 관광 정책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무인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관광 정책, 그래서 심지어는 관광 정책마저도 고용 없는 기술, 고용이 필요 없는 기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 웬만한 관광지를 가도 안내는 전부 다 뭐예요? 자동 안내 시스템으로 하죠. 내가 어떤 언어를 듣고 싶으면 그 언어 버튼 누르지 옆에서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막 통역 안내사가 해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내가 듣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내가 멈추고 그렇죠?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구조는 사실은 기술에 의해서 많이 우리가 작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산업 구조가 뭐에 영향을 미쳐요? 관광 산업 정책에, 관광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은 뭐가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관광 정책 산출이 바뀐다는 것. 근데 기술이 발전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은 뭐를 발전시킨다? 나온 것처럼 산업 구조를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서 관광 산업에 필요한 정책 산출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보니까 관광 정책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경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죠. 경제 결정론이네. 경제가 관광 정책을 결정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사회적 요인이 등장을 해요.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사회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라고 하면 인간이 모인 사람들을 인간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것이 사회예요. 그 사람들의 사회가 사람들에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모인 이 집단의 변화가 뭐를 가져온다? 관광 정책의 산출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사회 집단의 변화 중에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할아버지가 있다 없다 우리 개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라는 얘기는 없고 특정 개인은 없어요.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관광학원 하는 우리는 어느 개인이 여행을 다녀와서 얘기한 여행 기획문이나 이런 얘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뭐에 관심을 두고 있죠?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법칙. 그 일반적인 법칙 중에 이 고령화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회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고령 인구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후기 고령 사회 혹은 고려가 아니라 고령인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관광 정책은 점점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관광 시설 개발에서도 이제는 베리어 프리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케이블카도 그래서 요구받고 있고 시티 투어도 그래서 요구받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 환경 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집단 내에 인간과 인간 사회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신뢰는 마치 경제자본처럼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자본. 사회자본이 충실해야지 신뢰가 이루어지고 상호 규범이 생기는 거예요. 상호 규범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얼마나 젠틀하게 다시 말하면 얼마나 상호 교환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자본이 있다 없다가 판단돼요.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도 제주의 관광 정책을 보기 위해서 늘 전문가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제주의 사회자본을 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라도 제주도가 사회자본이 있다면 정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자본을 매우 중요하게 봐요. 그 사회가 사회자본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책의 산출의 정도는 달라지게 돼요. 또한 그 사회가 얼마나 다문화 사회이냐도 차이가 있어요. 다문화 사회는 다 인종들에 의해서 문화 공동체가 확대된 상태를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관광 정책도 달라져요. 그래서 시장 정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정책에서도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렇게 아시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밀접하게 막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들은 또 여가 사회겠죠. 여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가는 노동 개념과 대립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가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주 5일 8시간 근무제, 즉 주 40시간 근무제라는 여가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노동과 대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가란 말 자체가 출발할 때는 전부 레이버에 대한 대립어로 레저란 말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용어인 레저의 의미를 아주 오랜 그리스 시대부터 출발해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현대적 의미의 레저는 1900년도 이후에 생긴 사회의 용어로서
노동에 대한 대립으로 생긴 거다. 다시 말하면 여가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시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시간이 아닌 그 시간.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근데 그 활동의 규범이 사회적 통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율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여가냐 아니냐가 구분되게 돼요. 내가 학교 외 시간이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그거는 여가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학교 외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강요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뭐죠? 진정한 여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시간 활동 자유의지냐 이런 규범에 의해서 여가 사회가 구분되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여가 사회가 증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광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최근 한국은 자꾸만 관광 정책 중에 국민 관광 정책을 확대시키고 특히 국민 관광 정책 중에 국민 소비 정책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 관광이다, 뭐 지역에 가서 돈을 써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 관광 정책이 늘어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성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가 시간을 가지고 관광 정책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 5일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휴일제가 겹치게 되면 뭐죠? 대체 휴가제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휴일을 다시 말하면 여가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관광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가 시간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휴일이 있고 하나는 휴가가 있죠. 휴가는 영어로 베이케이션이고 휴일은 영어로 홀리데이인데 홀리데이와 베이케이션에서는 베이케이션이 영향력이 더 큽니다. 베이케이션은 본인들이 의사결정하는 건데 홀리데이는 정부가 강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휴일이 있을 때는 3박 4일처럼 아니면 추석처럼 긴 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정보통신기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기술은 하나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이 산업구조가 되면서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 또 환경 문제도 엄청난 지금 관광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환경 문제는 크게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로 인해서도 환경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문제들은 관광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제 환경도. 국제 환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어떤 관광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걸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도적 동형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상호 교환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비자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또 상대 국가도 비자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비자 면제를 우리가 노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노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레짐이라고 해서 국제 관계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국제 기구의 기준들이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는 국제 협력이란 말 대신에 국제 관계란 말을 쓰게 있는데 이때 국제 관계는 대부분이 국제 기구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관계를 우리가 국제 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국제 관계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국제 기구를 공부한다는 얘기가 될 만큼 국제 기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디에? 정치 체제와 관광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의 경우에도 UNWTO가 만드는 통계 기준이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UNWTO가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UNWTO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준이 한국 관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국제 레짐 또 외국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 보면은 정책은 정치 체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환경이 결정하는 거죠. 환경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그럼 전문가의 우리는 어제 정책은 정치 체제가 결정하기보다는 누가 결정한다? 정책 환경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책 결정 요인 이론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이 정책 환경 요인 이론은 정책 환경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체제가 정책을 산출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환경 요인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정치 체제가 정책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래간만에 내가 타입을 친 건 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니 누구의 도움을 꼭 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치 체제론적 접근 두 번째 순서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우리 머릿속에 꽉 집어넣을 건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정책 결정 요인. 다시 말하면 환경이 정책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이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압축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시작할 때 설명해 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